네, 안녕하세요. 박희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양육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에 관한 부분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당사자인 자녀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의사로 인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어른들이 원고, 피고, 그리고 변호사들, 판사 모두 다 포함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어른들이 아주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육권이 쟁점이 된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겠죠. 어느 한쪽만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은 나는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쟁점이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양육권을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엄마가 양육자 지정에 더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혼 후에 엄마의 양육 환경이 아빠의 양육 환경보다는 조금 좀 부족하다, 좀 열악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을 하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우선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 엄마 아빠가 모두 양육권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엄마의 양육 환경이 아빠의 양육 환경보다는 조금 많이 열악하다라면 그때는 좀 다른 요소들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누가 양육하는 것이 더 좋을지 그런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진정한 양육 의사 그리고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사조사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사조사는 거의 한 5, 6개월 정도의 그 긴 기간이 소요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이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피고가 이혼에 부동의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육권 다툼이 있을 때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를 진행을 할 때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법원에 불러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이런저런 양육 의사에 대한 질문도 하고 아이들의 그동안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한 의사가 어떠한지를 당사자들에게 직접 듣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자녀가 지금 현재 양육되고 있는 환경에 직접 출장 조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조사관이 이렇게 조사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올리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 조사관의 주관적인 의견도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재판부가 모든 가정을 다 일일이 이렇게 조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가사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조사관의 의견을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고 참고를 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사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양육 환경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엄마지만 경제력이 남편보단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내 환경이 더 열악한 걸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전업주부로 지내셨거나 그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해서 경제력의 그런 차이에 집중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제 이혼 이후에 남편이 주는 양육비에 기대거나 의존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이후에 내 아이와 나의 생활의 안정성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경제력에 좌우된다는 것은 조금 정말 불안정한 일인 거니까요. 영유아기가 좀 지난 자녀들이라면요. 초등학생 한 중고학년 정도 이상만 돼도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그런 시기는 지났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환경적인 측면을 더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학생 자녀가 엄마하고 살고 있었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었는데 아이가 소송기간 중에 아빠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아빠한테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빠를 양육자로 지정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한 중학년,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와 살다가 이번에도 나는 아빠하고 살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서 아빠를 양육자로 지정해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양육 환경 변경에 보수적이라는 점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의 양육 환경을 이제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의뢰인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양육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애들을 잘 데리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잘 데리고 있는다면 그 양육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데리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법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뭐 무력으로 탈취해 온다든지 그런 걸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양육 환경의 개시를 그렇게 위법한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하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가 길거리에 엄마랑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서 아이를 들쳐업고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개시된 아빠의 양육 환경이라고 치면 이게 보호될 가치가 있을까요? 보호되어야 할까요? 과연? 그 순간에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가끔 정말 화가 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보호 가치가 없다. 보호받을 수도 없다. 양육권에 있어서 분명히 불리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양육 환경을 개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은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양육권 다툼을 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한 공격 양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뭐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남편들은 회사 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주로 아내들이 이제 뭐 가사와 육아를 많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저는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남편들이 뭐 아내가 집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뭐 설거지를 이렇게 쌓아놓는다, 애를 밥을 안 해먹이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긴다, 뭐 아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죠, 비방.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양육자 지정과 결부시켜서 이런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뻔한 레파토리 많이 받고, 저는 이렇게 뻔한 레파토리에 뻔하게 대응합니다. 집 청소 안 한 거, 설거지 안 해놓은 거 사진 찍을 시간에 당신이 좀 하지 그랬어 라고 반박을 하곤 하는데요. 간혹가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 받으신 분들이, 아내분들이 이거 내가 아이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세요, 실제로. 근데 뭐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잖아요. 솔직히 남편도 우울증이 있는데 병원만 안 간 거인지 알게 뭐예요. 저는 오히려 병원을 갔다는 거는 건강하게 극복하려고 한 노력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도 소송에서 뭐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진짜 내 정신이 불안정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어떤 정신과적인 병리적인 진단을 받은 케이스라면 다르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양육권 다툼할 때 이런 치졸한 공격 말고 차라리 자신의 장점을 좀 어필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론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어떤 엄마였고 앞으로는 어떤 엄마가 될 거다. 나는 우리 아이의 기질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고 이런 아이의 면면을 잘 살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다.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시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힌다거나 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신다거나 협의이혼 신청서에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양육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신 경우에는 진행을 하다가 그 협의가 결렬이 되어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다시 양육자를 나로 지정해주세요 라고 주장을 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 큰 성인이고 어떤 자녀의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한번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의사치를 봤으면 그거에 따라야지. 그거를 다시 뭐 다른 조건이 안 맞아서 뭐 다른 사유로 협의가 결렬되어서 그 양육권에 관한 의사를 다시 번복할 정도로 납득할 만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에 합의한 대로 책임을 져라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과 어떤 협의 이혼의 그 과정에 있어서의 신뢰가 없다면 혹시라도 진행을 하다가 뭐 다른 조건이나 다른 사정으로 결렬이 될 것 같다거나 그런 사정이라면 그렇게 협의 과정에서 양육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시는 것은 아주 신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정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한번 양육권을 포기했다가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와서 다시 양육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추가로 부연하자면 친권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공동친권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양육자에게 단독 친권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 친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내가 친권자가 아니면 마치 내 자식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제 인식이 좀 팽배해 과거였지만 사실 이 친권의 의미는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 사라지는 임시적인 권리예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 한해서 어떤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자가 동의를 하고 그걸 대리하도록 성년이 되면 사라지는 거고 친권이 없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뭐 이제 통장 만들기라든지 뭐 이제 수술에 있어서 동의 그리고 뭐 전학을 시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핸드폰 개통 뭐 등등 이런 이제 사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사실 이혼하는 마당에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업무가 생길 때마다 이혼한 전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거절을 한다거나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대부분 단독 친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단서 조항을 달기도 해요. 공동 친권으로 하되 뭐 의료, 전학, 뭐 이런 금융,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양육자가 단독 친권을 갖는다. 또는 이제 비양육자의 친권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단서 조항을 달아서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이 양육자로 결정이 된다면 다른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